부모도 없는 놈이 양심까지 없어? 교장의 고함에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던 소녀는 복도 유리창 너머에 서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하듯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웃던 그 얼굴. 소녀는 그 얼굴을 심장의 낙인처럼 새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억짜리 건설 계약을 코앞에 둔 재벌회장은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랜 파트너십을 마무리 짓는 오늘 업계가 주목하는 소문의 그 남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상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재벌회장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응시하던 그때 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짓밟았던 소년이 이제 포식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야산자락 아래 낡은 담벼락이 둘러쳐진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문에 서광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이었는데 이른 아침이면 그 문 앞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가 늘 서 있었습니다. 17살 강도윤이었습니다. 남이 신다가 물려준 운동화, 무릎을 꿰맨 교복,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 도윤이 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것, 말을 아낄 것,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을 것. 그 세 가지가 고아원에서 17회를 살아온 도윤이 스스로에게 내린 규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강도윤은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없는 사람 취급이고 한 번이라도 눈에 띄면 고아원 아이라는 꼬리표가 바로 달라붙는 그런 투명함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없었고 도윤 역시 그 사실을 뼛속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윤이 유일하게 몰두하는 것이 있었다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정물화를 그리는 동안 도윤은 창밖의 건물들을 그렸습니다. 지붕과 지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벽이 어떤 각도로 마주보는지, 그 틈새로 아침 햇빛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드는지를 연필 끝에 담았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그 스케치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설계도 아니야? 하고 물었을 때 도윤은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 학교에서 누군가가 도윤을 다른 눈으로 봐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건은 4월의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변재호의 폴더폰이 없어졌다는 말이 돌면서였습니다. 2004년에 컬러 폴더폰이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됩니다. 흑백 핸드폰도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던 시절에 컬러 액정에 카메라까지 달린 폴더폰은 7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변재호는 그것을 매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을 받았는데 과실하기보다는 그게 그 아이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이고 집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라는 사실과 함께 변재호라는 이름, 석자는 교실 안에서 일종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폴더폰이 사라졌으니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담임이 전체 가방 검사를 선언했을 때 아이들의 눈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례로 가방이 뒤집혔고 도윤의 차례가 되자 교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담임이 도윤의 낡은 책가방을 들어 탁탁 털었습니다. 교과서, 공책,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넘기면서 도윤만 복도로 따로 불러냈고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어디다 숨겼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자백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누군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고아원 애가 가져간 거 아니야?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어른이 마음을 정한 자리에서 아이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17살 도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 가져갔어요. 담임은 아무 말 없이 교무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임복순 원장이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은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임의 태도는 이미 굳어 있었고 원장을 돌려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학부형도 오실 거니까요. 원장이 도윤의 손을 꽉 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오히려 도윤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동시에 그 사람조차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강원 2층 도윤의 작은 방에서 불은 새벽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윤은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뭔가를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담임에게 다른 말을 했다면 달라졌을까? 좀 더 크게 울거나 좀 더 세게 부인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아무리 돌려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변성철이 학교 운영위원이고 도윤이 고아원 아이인 이상 이 판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실에서 자신을 향하던 그 여러 쌍의 눈들이 떠올랐고 그 눈들 안에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분노로 자라기도 전에 도윤은 그냥 지쳐가고 있었고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낯선 어른이 와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교장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차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재호의 아버지 변성철이었습니다. 그가 도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도윤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번거로운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교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강도윤이 어른들끼리 다 얘기가 됐으니까 내가 솔직하게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 인정하면 끝내주겠다는 말이었고 그 말은 곧 이 방의 어른들이 이미 결론을 정해놨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임복순 원장이 도윤 옆에 바짝 붙어서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 아이를 몰아붙이세요. 그러자 변성철이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원장님, 우리 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이 방의 권력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교장은 원장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성철에게 임복순 원장은 그냥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였고 교장에게 변성철은 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17살 강도윤의 목소리는 공기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변성철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내려다보며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17살 도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겠다는 말이라는 것을 임복순 원장이 더 버텨보려 했지만 교장이 원장에게 낮고 단호하게 자기도 입장이 있다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가 원장의 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학교는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 조용한 마무리를 위해 가장 편리한 선택이 도윤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는 항의할 부모도 없고 소문을 낼 인맥도 없고 맞서 싸울 돈도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그 사실을 그 방 안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고 도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국선 보조인이라는 사람은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 그 한 가지만큼은 끝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17살 도윤에게 남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소년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 소년원 10호 처분, 최대 2년이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이라는 말이 판결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뜻이었지만 도윤에게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더 참혹한 사실은 이 처분에는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나중에야 알게 됐을 때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통로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상이 그 아이에게 내린 판결은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다. 임복순 원장이 경찰서 앞에서 오열했고 도윤은 호송 차량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도윤은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이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자기 안에 무언가가 영영 부서질 것 같다는 것을 도윤은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계절이겠지만 도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속으로 딱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지는 건 없다. 기억해. 그 말이 그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소년원 정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도윤의 귀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원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이불 한 장, 베개 하나, 그리고 머리 위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멈추면 또 다른 곳에서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저마다의 밤을 가져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날 밤 도윤이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소년원의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청소, 조회, 교육 프로그램, 저녁 점호. 처음에는 그 반복이 갑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오히려 그 반복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작은 루틴이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도윤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을 찾고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하루가 지나는 것. 그것이 도윤이 세상을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업 교육이 시작된 건 입소 한 달 뒤였습니다. 목공, 용접, 조리, 미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도윤은 망설임 없이 목공을 골랐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짜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을 쓰는 일이라서 선택했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이음새를 계산하고 무게 중심을 잡는 과정이 도윤의 머릿속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창밖 건물을 그리던 그 감각, 지붕과 벽이 만나는 각도를 눈으로 재던 그 감각과 이어졌습니다. 교관이 도윤이 짠 선반을 들어보더니 이음새가 반듯하네 하고 말했을 때 도윤은 그 말이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생기는 그 어색한 감각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사포질을 하다 생긴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나무 냄새가 손톱 밑에 배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을 손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이 이런 감각이구나 하는 것을 도윤은 그 시간 안에서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서재원을 만난 건 목공 교육 셋째 주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이 혼자 남아서 남은 나무 조각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같이 나무를 집어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만들어? 서재원이었습니다. 또래인데 눈빛이 묘하게 든든한 아이였습니다. 서울 외곽 공사판에서 자랐다는 서재원은 못 박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했고 직각이 무너진 건물이 왜 무너지는지를 본능으로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같은 속도로 손을 움직였고 그것만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이유 같은 건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꺼내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건축 잡지를 처음 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소년원 도서실 한 구석에 꽂혀 있던 낡은 잡지였는데 누가 기증했는지도 모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거리고 일부 페이지는 모서리가 뜯겨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들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지어진 건물, 빛이 들어오는 방향까지 계산해서 창을 낸 건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다룬 글. 도윤은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옆에 메모했고 다음에 도서실에 올 때 사전을 찾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뭔가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밌다고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도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소년원 생활 지도사가 다른 아이와 나누는 대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다퉈볼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재심 청구는 형사 판결에만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에는 그 길이 처음부터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는데 그 믿음의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을 차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혼자만 여기 멈춰 있었습니다. 법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은 교무실에서 이미 알았지만 법이 자기에게 아예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단지 도윤을 소년원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변할 통로 자체를 처음부터 닫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다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뜨거울 때는 빨리 식지만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리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면 된다. 도윤은 그 생각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재심도 필요 없는 자리.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 자리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더 높이 올라가면 된다. 그 결심이 그날 밤 도윤의 뼛속에 박혔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화가 난 티를 내지 않았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더 꼼꼼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년원 안에서 아는 어른들은 도윤이 철이 들었다고 했지만 그게 철이 든 게 아니라는 것을 도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안으로 눌러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터뜨리는 분노는 한 번이고 쌓아두는 분노는 평생이라는 것을 도윤은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이 아이는 혼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16달이 지났을 때 출소 날짜가 나왔습니다. 서재원과 나란히 소식을 들으면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원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뭐 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올라갈 거야. 서재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원에서 16달을 보내는 동안 도윤은 딱 두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목공 교육이 끝난 자리에는 용접 실습이 이어졌고 도윤은 거기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아서 손을 썼습니다. 열이 오른 쇠가 서로 붙어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접합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알았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출소 전날 밤 도윤은 그동안 모아온 건축 잡지 스크랩 종이를 방 안에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들이었지만 거기에 적힌 것들이 도윤에게는 설계도보다 선명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짓는 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일,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그 일이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분명했습니다. 서재원이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건설 쪽으로 갈 거야. 측량이나 감리 같은 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끄덕이만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가도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원 철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달랐습니다. 폐에 들어오는 공기의 무게가 달랐고 발밑 땅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16달 만에 처음으로 경계 없는 공간에 선 것이었는데 그게 해방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막막함이기도 했습니다. 18살 고아원 출신, 소년원 전력. 세상이 이 아이에게 내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소년원에서 16달을 보낸 18살 아이에게 세상이 내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도 위로만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철문 안쪽에서 바라보던 서재원이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진짜 올라가겠다.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조금 더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문을 나선 도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복순 원장이 출소날 서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윤은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거기로 돌아가는 순간 자기가 다시 그 아이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발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원장이 손을 꽉 쥐며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처음 일을 구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18살에 막노동판에 뛰어드는 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안전모를 던져줬습니다. 첫날 맡은 일은 철근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철근 다발을 어깨에 메고 비계를 오르내리다 보면 어깨가 불에 타는 것 같았고 손바닥은 장갑 안에서 까지고 또 굳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었고 18살짜리 아이에게 딱히 친절하지도 별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꾼 하나가 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았고 사연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만이 평가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도윤에게 공평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그래도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도윤이 책에서 보던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굳는 과정, 철근이 어떤 방식으로 배근되어야 하중을 버티는지, 층과 층 사이 슬래브가 어떤 두께로 시공되는지를 도윤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작업이 끝난 저녁이면 현장 사무실 한켠에 버려진 설계 도면을 꺼내 들고 들여다봤습니다. 허락을 구한 적은 없었는데 현장 소장이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못 본 척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첫 번째 허락이었습니다. 낮에는 철근을 나르고 밤에는 도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기호와 숫자가 뒤죽박죽이었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수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벽체와 기둥의 관계가 평면도 위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단면도가 실제 공간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도윤은 현장과 도면을 번갈아 보며 스스로 맞춰나갔습니다. 물론 독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벽에 부딪혔고 그 벽을 넘을 방법을 혼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다음이 온다는 것을 도윤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낮에 버는 돈의 일부는 검정고시 교재를 사는 데 썼습니다. 2005년에 18살이 야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서 밤에 책을 펼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기면 찬물로 세수를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일어나서 걸으면서 외웠습니다. 인부들이 자는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혼자 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도윤을 보며 어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짓는 사람이요. 아저씨가 헛웃음을 쳤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에 흔들리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길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건
2007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을 취득하고 나서 도윤은 방송통신대학교 건축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낮에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방통대는 도윤처럼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 등록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의는 주로 텍스트와 녹화 영상으로 제공됐고 도윤은 현장 일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 공부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낮에 손으로 만지던 것을 밤에 이론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맞아떨어질 때의 그 감각이 도윤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장 3곳을 돌았습니다. 아파트 신축, 상가 리모델링, 공장 증축. 현장마다 쓰이는 공법이 달랐고 쓰이는 사람이 달랐으며 같은 문제에도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 차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도면과 실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자재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 노트가 2권, 3권 쌓여갔습니다. 방통대 수업은 그 노트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론이 현장과 붙으면서 살아났고 현장이 이론과 붙으면서 정리됐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자기만의 언어로 건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교수가 가르쳐 준 것도 책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도면을 들여다보며 혼자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노봉석 건축가를 처음 만난 건 2011년이었습니다. 도윤이 방통대 재학 중에 실습 연계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였는데 노봉석은 그 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도면 앞에서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손이 느려도 선 하나에 담기는 생각의 밀도가 달랐고 공간을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노봉석은 처음 도윤의 스케치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온 사람이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설계하면 현장이 살아. 책상에서만 그린 사람은 종이 위에 집을 짓거든. 그 한마디가 도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 길로 왔는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도윤은 노봉석의 곁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넓이라도 빛과 동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지를 도윤은 그 시간 안에서 몸에 새겼습니다. 노봉석은 도윤에게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나이에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면 앞에서는 가차없이 물었습니다. 왜 이 창을 여기 냈냐? 이 복도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게 되냐? 그 질문들이 도윤을 깎아냈습니다. 실력이란 칭찬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으로 잘한다는 것을 도윤은 그 5년 안에서 알았습니다. 서재원과는 현장 관련 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서재원은 측량과 감리 쪽으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젠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는 말은 소년원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지만 둘 다 그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고 있는 방향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도윤은 그 시절에 알았습니다. 2016년 도윤은 서재원과 함께 도원 개발을 세웠습니다. 자본금은 두 사람이 각자 모은 것을 합쳐 겨우 꾸린 것이었고 사무실은 서울 외곽 낡은 건물 2층에 책상 2개짜리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서재원이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간판이 생겼네. 도윤이 잔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말의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원 개발이 첫 중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 창업 2년 뒤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이었지만 도윤이 설계한 공간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낡은 골목이 달라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공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왜 하필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됐는지를 도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도윤이 평생 만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도원 개발은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꼼꼼했고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자가 없었고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됐으며 약속한 기간을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건설업계에서 생각보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원 개발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도윤의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발표, 그 명단 안에 서광원이 위치한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알림을 보며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광원이 위치한 구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뉴스를 본 날 밤, 도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광원. 그 낡은 철문, 벗겨진 페인트, 이른 아침마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그 문 앞. 임복순 원장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안부 연락을 주고받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묶였다는 것은 언제든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 수주전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재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재원은 도윤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이미 결심이 섰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구역이야? 도윤이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재원이 잠시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경쟁사 확인해 봤어?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발주 대형 재개발 수주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목록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성철건설. 도윤은 그 이름을 화면 위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면 밝기 때문인지 눈이 잠시 따가웠습니다. 서재원이 옆에서 그 이름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가자. 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을 먹은 게 아니냐, 무리한 게 아니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왜 이 수주전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고, 알고 들어온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철건설은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로 출발해서 20년 가까이 서울 외곽 재개발 사업을 도맡아온 회사였고 대표는 변성철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도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우연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온 두 사람이 이 수주전 앞에서 마주친다는 것이 도윤에게는 처음부터 예정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은 도윤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이 판이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 앞에서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수주전 준비는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그 구역의 지형과 인구 구성, 주민들의 생활 동선을 발로 뛰며 파악했습니다. 서강원이 위치한 골목을 도윤이 직접 걸은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은 그대로였고 철문은 예전보다 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고 이 수주를 따야 이 구역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소리의 결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라는 어른의 목소리, 그 뒤를 달려가는 작은 발소리.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그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돌아섰고 그 발걸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건설의 방향은 일찌감치 알려졌습니다. 전면 철거 후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 기존 주민 이주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게 사업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라고 했고 심사위원들도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도원 개발의 안은 달랐습니다. 기존 골목 구조를 살리면서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고 주민들이 이주 없이 거주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재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업성으로는 불리해. 알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 전면 철거를 하면 서강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골목이 사라지고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주 보상금 봉투 하나 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윤이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안서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서는 숫자로 말해야 했고 도윤은 그 숫자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2달 내내 매달렸습니다. 리모델링 단가, 공사 기간, 주민 동의율, 사후 운영 방식까지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읽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서재원이 최종본을 검토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심사 이틀 전 업계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여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도윤은 서재원과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윤의 눈에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이 변성철이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얼굴에 세월이 얹혔지만 앉아있는 자세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20년 전 교무실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방의 중심이었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긴장도 두려움도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저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성철은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교무실 안에서 그 사람이 도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그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반지가 굵었고 손목에 찬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사람은 그 교무실에서 가장 반짝이는 물건을 몸에 달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반짝임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받는 사람. 그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통했으니까요. 귀찮은 문제를 처리하는 눈으로 스쳐 지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도중에 동선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생겼고 변성철의 옆에 있던 사람이 도윤을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주전 참여 업체끼리 나누는 형식적인 인사였고 변성철이 시선을 옮겨 도윤을 봤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잔에 물을 따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재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홀 안에서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조용히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변성철은 자기 테이블에서 여전히 중심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알 필요가 없다. 그 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홀 안의 음악 소리,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20년 전 도윤에게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논하는 테이블, 반짝이는 시계와 두꺼운 명함, 사람들의 이름 뒤에 달린 직함들. 그 세계 안으로 도윤이 걸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격스럽지도 않았고 특별히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도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변성철의 아들, 변재호였습니다. 어릴 때와 달리 살이 오르고 이마가 넓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처리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변재호는 도윤과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렴풋이 낯이 익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반응이 단순한 낯설미 아니라는 것은 도윤도 느꼈습니다. 변재호의 눈 안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심사 이틀 전 수주전의 판은 이미 도윤이 모르는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변재호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며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드는 것을 도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도 그 통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알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심사를 하루 앞둔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 없이 번호만 찍혀 있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기자입니다. 한정수. 도윤은 그 문자를 한번 읽고 서재원에게 넘겼습니다. 서재원이 이름을 검색해 보더니 탐사 기자라고 했습니다.
건설 비리 쪽으로 여러 건을 써온 사람이라는 것도 도윤이 만나자고 했고 서재원이 심사 전날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래서 만나는 거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안서는 전날 밤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이 넘는 분량이었고 도윤이 직접 쓰고 서재원이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빈틈없었고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보다 도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기자가 갖고 있다는 자료가 그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어깨 가방을 메고 나타난 그는 거창한 인사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서광원 인근을 취재하다가 당시 중학생이던 도윤의 사건을 기록해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도 자기 파일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 연락한 겁니까? 한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성철건설이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소년원 전력을 이용해서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재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네트워킹 행사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도원개발 강도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이력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광원 출신이라는 기록 한 줄이 변재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변재호의 입끝이 비틀렸습니다. 20년 전 교무실 창 너머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며 씩 웃었던 그때와 똑같은 얼굴로, 그때 폴더폰은 사실 변재호가 같은 반 다른 아이 가방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도윤에게로 시선이 흘렀고 아버지가 나서서 정리해줬습니다. 변재호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잊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흔한 실수 정도로. 그런데 그 실수의 당사자가 20년 후 이 수주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찜찜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변재호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누명을 씌운 아이가 아버지 회사의 수주전 경쟁 상대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소년원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재호에게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르는 정보였고 언론에 흘리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원 출신이 수십억짜리 공공사업 수주전에 나섰다는 프레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도원개발 내부 비자금 의혹이라는 허위 제보까지 얹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전날 뉴스가 터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혹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은 움츠러들 것이었고 도원개발은 테이블에서 밀려날 것이었습니다. 변재호는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움직였습니다. 성철건설 전무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동처럼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혼자 일을 저지르고 뒤처리는 어른에게 맡기는 것.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년 전의 어른도 아버지였고 지금의 어른도 아버지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정수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펼쳤습니다. 변재호가 익명으로 흘린 제보 내용이 정리돼 있었고 그것을 받은 언론사 두 곳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번호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의 방향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원개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세부 사항들, 그러나
그 세부 사항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척 꾸민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내용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도윤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멈칫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건설이 이 수주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것도 흔들리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탐사 기자로 살아온 그도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무기가 겨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렇게 조용한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은 게 아니라 덫이 자기 방향으로 오도록 처음부터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수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20년 전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했고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 교사가 운영위원 측에서 촌지를 받았다는 증언, 목격자 한 명의 자술서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사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마지막 부품을 손에 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7살 때부터요. 한정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2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언제 필요하냐고 물었고 도윤은 심사가 끝나고 나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정수가 나가고 나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서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법이 닫혀 있었고 재심도 없었고 억울하다고 외쳐봤자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 위로 올라가는 것, 아무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것.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며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걸었을 뿐인데 그 길의 끝에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담임의 메모, 촌지 내역, 목격자 자술서. 법으로 싸울 수 없었기에 더 단단한 방식으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분노하기보다 그 안에서 다른 방식을 찾은 것, 낮에는 철근을 나르고 밤에는 도면을 봤던 그 긴 시간들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철문 안쪽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였고 그 이유는 복수보다 컸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17살 때부터 버텨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변재호가 익명으로 흘린 제보가 언론사 2곳에 접수됐습니다. 변재호는 편의점 공중전화를 찾아다니며 제보했습니다. 추적이 안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냥 손가락 하나 들었지만 이번에는 발품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20년 동안 성장한 방식이었습니다. 도원개발 대표의 소년원 전력, 내부 비자금 의혹, 심사위원 유착 의혹. 마지막 2가지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하나만으로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변재호는 계산했습니다. 기사는 심사 당일 아침에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변재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증거도 남기지 말자. 그러나 변재호는 몰랐습니다. 그 제보가 접수된 언론사 중 한 곳의 담당 기자가 바로 한정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한정수는 그 제보를 받자마자 이미 도윤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변재호가 파놓은 함정이 그 순간 이미 도윤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변재호는 또 한 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번에도 자기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당일 아침 7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수였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도윤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하늘이 뿌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도원개발 대표, 소년원 출신 전력 확인. 포털 검색창에 도원개발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서재원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확인했어.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예정대로. 도윤은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거울 앞에서 한 번에 잡아당겼습니다. 오늘 아침 포털에 도원개발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변재호가 움직인다면 바로 오늘 아침일 거라는 것도, 중요한 것은 그 기사가 터진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였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심사 장소는 서울시 청사 근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도윤의 얼굴을 알아본 몇몇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기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도윤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귀옛말을 나눴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선들을 이미 20년 전에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호송 차량 안에서. 그때도 버텼고 지금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보좌관을 통해 오늘 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을 흘렸다는 것도 들렸습니다. 변성철은 로비 한쪽에 수행원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도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돌렸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를 읽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도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변재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한정수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가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소년원 보낸 건 누구인가 도원개발 대표 소년원 전력, 누명 의혹 전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수가 밤사이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담임이 운영위원 측에서 촌지를 받았다는 증언, 당시 학부형 압박 정황, 그리고 목격자의 자술서. 거기에 변재호가 어젯밤 편의점 공중전화에서 제보한 내역이 역추적 방식으로 덧붙여졌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발신 내역과 제보 내용 안에 담긴 내부 정보의 출처가 성철건설 전무라는 사실이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그 제보를 받은 순간부터 역추적을 시작했고 밤새 그 퍼즐을 맞췄습니다. 변재호가 도윤을 쓰러뜨리려고 판 구덩이가 그대로 변재호 자신을 삼키는 모양새였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 손가락 하나로 도윤을 가리키던 그 아이가 20년 후에도 같은 방식을 썼다는 것이 기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 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 두 번째 기사가 포털 상단에 올라가면서였습니다. 수군거림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도윤을 향하던 시선이 이번에는 변성철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자 두 명이 로비로 들어서면서 변성철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성철의 수행원이 몸으로 막으며 귀갯말을 나눴고 변성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핏기가 빠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변재호는 그 시각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굳어가는 동안 그 아들은 이미 자리를 피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를 저지른 사람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혼자 남아 수습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그 굳어가는 얼굴을 도윤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고 지금 이 로비에서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나는 시계도 반짝이는 반지도 그것이 자기 위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 반짝임이 그 사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심사 시작 5분 전 담당자가 도윤에게 다가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기사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취소되지 않은 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 도윤을 끌어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를 덮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미 성철건설과 변재호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기사는 사실관계를 담았고 증거가 있었으며 20년 전 사건의 당사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한정수가 오래 기다려온 기사였습니다.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면 철거 없이 기존 골목 구조를 살리는 방식, 주민 이주 없이 공사가 병행되는 방식,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운영 구조. 숫자는 빈틈이 없었고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15분짜리 발표였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졌고 도윤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며 만든 아니라는 것이 질의응답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철건설의 발표는 그 뒤에 이어졌는데 전면 철거 신축 방식의 사업성 중심의 수치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수치로만 따지면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사장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달라진 공기였고 그 공기를 바꾼 것은 기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도윤과 서재원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떨려?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서재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용접을 하던 두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서로에게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를. 대기실 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지 않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기다렸습니다. 소년원 정문이 열리기를, 세상이 자기를 다시 받아주기를,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날이 오기를. 그 기다림이 결국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원 개발이었습니다. 서재원이 나지막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멈췄습니다. 악수를 청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도윤은 차례로 손을 잡았습니다. 담당자가 수주 확정 서류를 건넸을 때 도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18살에 막노동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서류 한 장 안에 담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변성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자리를 떴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급히 나갔다는 것이었고 기자 몇 명이 그 뒤를 따라갔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쫓아갈 생각도 확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든 이제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 도윤을 그 방에서 내보내고 차를 타워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변성철이 스스로 그 방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그냥 그 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었습니다. 20년 전 소년원으로 끌려가던 날도 봄볕이었다는 것을 도윤은 오랫동안 기억해 왔습니다. 그때의 봄빛은 그냥 지나가는 빛이었는데 오늘의 봄빛은 달랐습니다. 서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뭐야?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원의 눈 안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서강원에 가야죠. 그 말이 끝나고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도윤이 그 철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그런데 그 서강원이 도윤에게 갖는 의미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 자신을 제외하고는 서재원조차 몰랐습니다. 도윤이 이 수주전에 뛰어든 진짜 이유, 도원 개발의 설계안 안에 담긴 진짜 계획을, 수주 확정서를 손에 쥔 도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서강원 앞 골목은 2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담벼락은 더 낡아 있었고 철문의 녹은 더 번져 있었으며 간판의 글씨는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그 철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도윤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재원이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혼자 걸었습니다. 발밑에 시멘트 바닥, 담벼락 틈새에서 자란 잡초, 저 멀리 철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아이들 목소리. 20년 전 이 골목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를 도윤은 발바닥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을 걸으면서 도윤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이 문 앞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것, 원장이 저녁밥이라며 불러들이던 목소리, 미술 시간에 창밖 건물을 그리다가 교무실로 불려가던 날, 그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켜내야 할 것의 이유라는 것을 도윤은 이 골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철문을 두드리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임복순 원장이었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으며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을 보는 순간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던 그날의 눈빛, 경찰서 앞에서 오열하면서도 끝까지 도윤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원장이 한참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컸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아닌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 달랐고 얼굴도 달랐지만 그 아이들이 뛰노는 방식이 20년 전 도윤이 이 마당에서 뛰놀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라는 소리가 나도 못 들은 척하고 해가 질 때까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에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시멘트 바닥에 뭔가를 긁어 그리고 있었는데 도윤은 그 아이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저렇게 생긴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도윤은 사진으로도 거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마당에서 창밖 건물을 스케치하던 그 아이가 지금 이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도윤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애들은 다 어디선가 도윤이 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어. 원장의 방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원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은 게 2회 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이 구역 개발 사업자가 전면 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철건설이었습니다. 담당 구청 직원도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말했고 보상 이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 건물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 보상금 액수도 이야기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이 규모의 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장은 직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업자도 없었고 법률 지식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였습니다. 원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이야. 이 건물이 여기 선지. 도윤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마당을 지나갔는지를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이 마당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고 이 철문을 열고 학교를 다녔으며 이 방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로 받은 수주 확정서였습니다. 원장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원개발이라는 이름과 그 아래 적힌 대표이사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원장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강원은 허물지 않습니다. 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건물 구조는 최대한 살리고 낡은 부분만 새로 짓습니다. 아이들은 공사 기간에도 이주 없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입술을 꽉 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원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도원개발의 제안서 안에 서광원 리모델링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서재원은 그것이 이 수주전의 여러 계획 중 하나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왜 하필 이 구역의 수주전에 뛰어들었는지, 왜 전면 철거를 반드시 막아야 했는지, 그 이유의 중심에 서광원이 있었다는 것을 서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나중에 서재원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20년 동안 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성이 불리해도 이 방식을 고집한 이유, 성철건설이 경쟁 상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은 이유가 전부 이 마당과 철문가 이 원장 때문이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정수에게 20년 전 기록을 먼저 터뜨리게 하고 성철건설에 법적 대응을 하고 변재호를 고소하는 방법. 그 방법이 더 직접적이고 더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며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방법. 그러나 성공하면 이 마당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겨야 저 마당이 살아남는 구조를 도윤은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한참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진작에.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말하면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더 큰 실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혼자 이것을 준비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20년 전 경찰서 앞에서 잡았다가 놓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출발하면서 놓아야 했지만 지금은 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원장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어 있었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소년원 안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서 앞에서 오열하던 것을 보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사람에게 빚졌는지를 도윤은 알고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자란 아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긴 그림자가 마당 위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그 그림자 위에 서서 마당을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낡은 담벼락, 녹슨 철문, 시멘트 바닥의 금. 그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는데 지금 도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허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서재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은 철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원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20년 만에 나눈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도윤은 서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재원이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땠어?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 시작이야. 서재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주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윤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변성철이었습니다. 변성철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3번 울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변성철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윤이 언제냐고 물었고 변성철이 내일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시간과 장소는 자기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성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도윤이 장소로 고른 곳은 서강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고 유명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골목 안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강원의 철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변성철이 들어서는 순간 그 철문을 볼 수 있도록 변성철이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와 달리 오늘은 반짝이는 시계도 두꺼운 가죽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늙은 남자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변성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변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이 골목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가 자기가 자란 곳이라고 했습니다. 변성철이 창밖의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는 귀찮은 문제를 처리하는 눈이었고 어젯밤 로비에서는 당황한 눈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만남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직면하는 눈이었습니다. 변성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변성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호가 한 일을 자기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아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사건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그것이 변명이 아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도윤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변성철이 그 말을 꺼내는 동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더 오래 버텨온 사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변성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반짝이는 반지가 없었고 손이 그냥 늙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20년 전 교무실에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를 마시던 그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사실로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식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변성철이 눈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사과하시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변성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성철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변성철이 한참 도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성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20년을 그렇게 살아서 원하는 게 그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산 게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걸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의 끝에 서강원이 살아남는 것이 있었고 그 옆에 회장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변성철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을 벼르고 기다린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변성철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복수라면 갚으면 끝이었겠지만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해온 것은 그 무게를 자기 삶 안으로 녹여낸 것이었으니까요. 거기에는 분노보다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단단한 이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변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의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라는 원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도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저 마당 안에서 혼자 뭔가를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지금 저 마당을 지키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도윤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지금의 자기가 꿈인지 아니면 20년 전이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자기 이야기라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변성철이 낮게 저 건물이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변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변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고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도윤이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변성철이 나가고 나서 도윤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강원의 철문 위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졌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던 날의 차가운 금속 감촉, 소년원 정문이 닫히던 소리, 철근을 나르다 어깨가 타들어가던 느낌, 밤새 도면을 들여다보다 눈이 따갑던 것, 서재원과 소주잔을 부딪히던 날, 그리고 노봉석 선생이 했던 말. 현장을 아는 사람이 설계하면 현장이 살아. 그 말이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자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시작되지만 진짜 이유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저 마당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도윤이 20년을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변성철이 떠나고 이틀 뒤 성철건설은 이번 수주전 참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짧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이 닫혀 있어서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이 방식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정수는 이 입장문과 20년 전 기록을 엮어 긴 기사를 썼습니다. 부모 없는 게 죄였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20년 후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는지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연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댓글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는 건 없다. 기억해. 누군가 도윤의 이야기를 읽고 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서재원이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원이 창문을 내리며 잘 됐냐고 물었고 도윤이 차에 오르며 짧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재원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백미러에 서광원의 철문이 비쳤습니다. 불빛이 켜진 그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다가 철문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앞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안으로 차가 달렸습니다. 서재원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범한 저녁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살 소년이 수갑이 채워진 채 봄볕 속으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7살 남자가 서울의 밤속으로 차를 타고 달리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 사이에 20년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죄인이 됐던 아이가 아무도 없던 자리에서 자라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도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는 건 없다고. 기억하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부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른 채널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